제가 시작할 때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한테는 각오를 여쭤보는 게 이거 진짜 이길 자신 있냐, 이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이겨내야지 치료하는 건데 통증 없애고 염증 없애시려고 오셨으면 잘못 찾아오셨으니까 가시라고, 이 과정을 제대로 겪어낼 자신이 있는 분들만 치료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전체 타입에 맞는 식단으로 조절하는 건 기본이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내 몸에 환경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노출들을 최소화시키고, 류마티스는요 분명히 치료가 되는 질환이 맞고요. 약물로는 끝까지 누르고 눌러서는 절대 끝낼 수 없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절대로 약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누르고 눌러도 이런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누르고 누르면 끝날 것 같으시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류마티스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절을 넘어선 전신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부제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특히나 염증 수치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관절염을 좀 빌미로 CRP에 대한 이해를 조금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꼭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시더라도 염증 질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CRP라는 수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병에서만이 아니라 이거는 염증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우리가 류마티스 내과라고 불리는 별도의 진료 분과가 있을 정도로 이 류마티스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부터가 좀 필요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면 왼쪽의 용어로 많이 알고 계셔요. 류마티즘, 류마티스 질환. 근데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질병을 분류하는 관점에서는 오른쪽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라고 하는 결합 조직 질환에 조금 더 가까운 게 더 정확한 표현은 오른쪽에 더 맞거든요. 일단은 이 왼쪽 용어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이 류마라는 용어가 이제 옛날 그리스어로 흐르다라는 뜻인데요. 과거 그리스에 이 체액이 어딘가에 흘러 들어가서 병을 만든다라는 이 관점에서 이 류마티즈 질환이라고 불렀었고요.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합 조직 질환이라는 의미는, 결합 조직은 말 그대로 세포 사이사이를 결합하고 지지하는 형태의 조직들, 이런 조직들에 생기는 병이라는 의미인데, 대표적으로 피부, 힘줄, 관절, 연골, 뼈, 혈액, 림프까지도 다 이 결합 조직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생기는 질환들을 결합 조직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뼈, 류마티스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류마티즈 질환이라는 이름에는 병이 발생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딘가 스멀스멀 흘려 들어가서 병을 만든다는 형태에 조금 더 집중한 표현이고, 정확하게 병이 발생하는 부위에 집중한 표현이 결합 조직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류마티즈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결합 조직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마티스 질환은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장기들, 즉 교란된 면역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는가에 따라 여러 질환들로 분류되는데,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는 갑상선을 다뤄봤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 관절에 포커스를 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류마티스 질환이 뭔지를 알려면 진단 기준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는 여러 질환들이 어떤 류마티스 질환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일단 첫 번째로 임상 증상을 가지고 나눠보죠. 관절통이 주로 나타나는지,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1차적인 기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혈액 검사상에서 자가 항체라고 하는 어떤 특이 항체들이, 그 항체가 어디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을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라고 알려진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이적인 항체로 알려져 있고, 이제 핵심으로 이야기하려는 게 주요하게 보는 염증 수치, 염증 검사, 대표적으로 CRP, ESR이라고 알려져 있는 검사들을 중요 이제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번 진단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보면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맨 위에 있는 표가 처음 이 류마티스에 대한 진단 기준을 발표했던 게 1987년인데요. 58년에는 류마티스의 조금 더 추상적인 형태였고요. 1987년에 처음으로 ACR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류마티스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서 아래 7가지 기준을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조조강직, 3개 이상의 관절염, 특히 손에서 나타나야 되고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류마티스 결절 같은 형태들, 거기에 RF라고 하는 류마티스 인자의 양성, 엑스레이 소견까지 해서 이 7가지 소견들 중에서 4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류마티스로 진단한다라고 처음 1987년도에는 이런 기준이 제시가 됐었어요. ACR, EULAR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이제 연합으로 해서 발표한 기준인데요. 현대로서는 거의 다 이 2010년 기준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1987년부터 2010년까지 한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새로운 발견들이 진행이 된 걸 바탕으로 이 기준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저희는 가장 최근 기준을 한번 보면서 뭐가 달라졌을지 좀 볼 건데 일단 관절 침범 기존까지는 7가지 기종 중에 4가지를 충족하면 진단했다면 이제는 이걸 좀 4개의 카테고리로 크게 나눠봤어요. 4개의 카테고리를 각각 점수를 0점에서 5점, 0점에서 3점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는 관절 침범, 개수, 몇 개의 관절을 침범했고 어느 대관절, 소관절 몇 개를 침범했는지를 점수화하고요. 두 번째로는 혈액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그 중에서도 2가지 항체를 중요하게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염증 수치, 그리고 증상의 지속 기간이 6주를 기준으로 6주 이상 반복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나눠놨는데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 상에서 각각을 점수를 매겼을 때 이 총점이 6점을 넘을 때 류마티스로 진단한다. RA가 류마티스 알서라이티스라고 해서 류마티즘의 영어로 보시면 돼요. 6점 이상일 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987년 기준이랑 비교해 봤을 때 2010년에 뭐가 달라졌을까를 한번 보는 건데 2가지가 일단 크게 달라졌는데요. 혈청학적 검사 중에서 이전 검사에서도 RF 양성은 중요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2010년 들어서 추가된 검사 항목 중에 하나가 ACPA라고 환자분들께서는 항 CCP 항체라고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오늘 이야기하려는 2번째 중요한 기준이 염증 수치라고 하는 CRP 수치를 또 중요 기준 중에 하나로 넣어놨다는 건 30년 가까이의 어떤 연구들이 이 2가지 지표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라고 여러 의과학자들이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 ACPA와 CRP의 좀 중요성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최근 기준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건 어떤 특이한 특성이 있다는 건데 ACPA라는 항 CCP 항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항체는요 아주 특이도가 높습니다. 특이도가 95%라는 의미는 이런 검사가 자가면역 질환 중에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은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거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정도로 특이도가 높은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특징은 이게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많이 올려줬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혈액 검사상에서 이 항체가 만약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조기 진단 가능성을 많이 올려준 검사 중에 하나고요. 또 세 번째로 예후 예측에 유용하다는 건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항 CCP 항체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이게 경과가 어떨지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좀 되는 거죠. 특히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중요하다. 아까 이전 기준 중에 하나였던 RF라고 불리는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에서도 많이 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 특이도가 그렇게 높은 검사는 아니고요. 이 ACPA가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이도가 매우 높은 검사다. 2번째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제 CRP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염증 지표를 많이 알고 계시죠. 전신 염증의 지표를 보고 있고 질병 활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니터링하는 중요 기준이 돼서 치료에 몸이 잘 반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으로 이 수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병원 가보시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소하시는 게 의사분이 자기 얼굴도 보지 않고 이 수치만 보고 약을 늘리고 줄인다. 이 수치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는데 이게 이런 질병 활성도를 많이 보여준다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약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옳은 건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이 ACPA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건데요. ACPA, 안티, 항, 시트룰리네이티드 프로틴, 시트룰린화된 단백질에 대한 안티바디, 항체다. 시트룰린화된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이 시트룰린화가 도대체 뭘까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맨 왼쪽 위의 그림이 이 시트룰린화 과정을 그려준 건데요. 여기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시트룰린으로 바꾸는 과정을 시트룰린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이 DNA를 복제하고 번역해서 그 이후에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이 단백질화 과정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트룰린화 과정은 번역 후 수정에 중요하다. 그럼 이게 어떤 데서 역할을 하냐면 밑에 그림이 시트룰린화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곳들을 다 그림으로 적어놔 드린 건데 오른쪽 설명이 이제 생리적 기능이라는 건 이 시트룰린화가 우리 몸에 꼭 불필요한 역할은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서도 이 시트룰린화라는 게 일어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호중구의 활성화, 신경세포의 활성화,
유전자의 발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생리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병리적인 역할들도 하는데 이게 이 꼭 필요한 것 같은 이 생리적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발현되거나 그게 너무 과도해서 이 단백질 구조가 아주 이상하게 변화돼 버리거나 그래서 즉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과도한 시트룰리나가 지속된 곳들에서 여러 질병들이 발생하는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들 대표적으로 건선도 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치주염도 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암도 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잘못된 시트룰리나로 인한 염증 촉진 과정에서 나타난 질병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트룰리나라는 건 어렵습니다. 시트룰리나는 생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기능인데 그걸 공격하는 항체가 왜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는 건데 시작 제목이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전신질환이라고 설명드린 게 이 시트룰리나와 매우 연결이 됩니다. 시트룰리나라는 과정은 관절 이외의 여러 장소들에서도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폐, 심혈관계, 그리고 신경계, 피부, 건선, 눈이나 혈관 같은 곳들에서도 이 단백질 번역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장기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트룰린화된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겨버렸으면 해당 부위들도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질성 폐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많이 동반되는 간질성 폐질환이 실제로 이 항CCP 항체 역가가 높을수록 간질성 폐질환 발병률이 매우 올라가거든요. 폐에서 동반되는 질환들, 심혈관 질환들, 피부에서는 류마티스 결절 또는 눈이나 공막염, 각막염 같은 눈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항CCP 항체, 시트룰리나와 과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항체 역가가 높다라는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CPA라는 항체가 몸이 갖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 조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염증 반응이 매우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그로 인한 조직 손상도 남들보다 훨씬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트룰리나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이기도 한데도 그걸 면역계가 봐주지 못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결합을 해서 면역복합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염증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CPA라는 물질이 양성인 분들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특이도가 높은 거에 동시에 염증이 여러 부위에서 촉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이제 병의 이유인데 그러면은 이게 왜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면역 관용의 소실이라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면역 관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굴 살려줘야 되는지, 누군 봐줘야 하는지에 대한 면역계의 교육이에요. 그 과정이 실패하다 보니까 시트룰린화라는 과정은 우리 몸에도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인데 그걸 몸이 못 봐주는 거죠. 이거는 안 돼. 없애야 될 물질이야.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돼라고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서 이 항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ACPA, 항CCP 항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 항체가 양성이라는 의미든 내 몸이 스스로에 대한 면역 관용을 잃어버렸구나. 내 몸을 봐줘야 될 곳들을 봐주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아주 중요한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사실 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염증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두 번째 중요 기준이 염증 수치. 이 CRP는 여러 역할들과 염증 과정에서 여러 기능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 CRP라는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염증 수치라고 하는 이거는 단백질인데 C 리액티브 프로틴이라고 해서요. 프로틴이거든요. 단백질. 주로 이제 간에서 급성기 반응으로 생성이 좀 되고요. 얘가 하는 역할들은 손상된 세포들 찾아서 제거하고 보채계라고 하는 우리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식균 작용, 이물질들 잡아먹고 처리하고 면역세포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이 CRP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조직에 손상이 생겼다. 그 손상 부위로 백혈구들, 면역세포들이 모여들어서 복구하고 처리하고 하는 방식의 중요한 관여를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면역 반응에서 그러면 이 CRP라는 게 왜 오를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CRP 하면 염증 수치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염증이 있으면 CRP가 올라간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염증이 뭘까? 오른쪽에 위에 NCRP라고 하는 게 CRP의 가장 원형의 형태인데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반대로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염증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항염증 작용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고 식균 작용을 하고 조직 복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 불이 났다라는 신호 정도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PCRP라고도 하고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가 흔히 염증을 촉진한다고만 알고 있었던 CRP가 오히려
항염증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염증 촉진의 CRP로 알고 있는 건 요 밑에 CRP인데요. 이건 조직에서 이제 주로 발견되는 저 NCRP가 분해가 된 형태가 MCRP인데요. 얘는 주로 말 그대로 염증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백혈구들 더 모여들도록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 우리가 흔히 염증 촉진으로 알고 있는 건 요 밑에 거인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검사하는 혈액 검사상에서 아직까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어요. CRP 수치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CRP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급성기 반응 단백질로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동안은 단순하게 염증의 표지자, 염증이라고만 이해했던 것들이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그렇지 않다. 얘가 면역 조절 역할도 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 연구들에서 우리 CRP라는 물질을 없애봤더니 조직 회복이 느려지더라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연구가 대표적인데 왼쪽 연구는 2002년도에 어떤 면역학지에서 발표된 연구인데요. 이 CRP를 제거한 마우스,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봤더니 생존율이 떨어지더라. CRP가 없으니까 감염에 취약해지더라. 이게 왼쪽 연구의 결론이고요. 오른쪽 연구는 2007년도에 이루어진 연구인데 폐렴구균이라는 감염에 이 CRP를 결핍, 유전자로 빼버린 마우스는 오히려 폐렴구균의 감염에 취약해지더라. 즉 박테리아나 세균, 그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CRP가 제거된 쥐들은 제대로 반응을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CRP가 결핍되면 실제로 조직 회복이 지연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 CRP를 투여하는 게 실제로 염증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또 여러 연구에서 밝혀내고 있는데 아까 앞단에서 얘기 드렸던 pCRP, 펜타머 CRP라고 하는 걸 실제로 이번에 아예 넣어봅니다. 이 물질을 분리해서 심근경색이 나타났던 쥐한테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그 경색의 크기가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결국 명확하게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염증의 영역을 제한한다고 하는 건데요. 해당 염증을 직접 없앤다라는 표현보단 그 염증이 번져나가는 것을 주변에서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CRP가 조직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그 두 번째 연구, 오른쪽 연구는 1990년 옛날 연구인데 심근경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들 모델에다가 이 CRP를 물질을 분리해서 넣어봤더니 마찬가지로 경색의 크기가 줄어들더라. 근데 그 과정에서 보체 활성화를 조절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죽은 세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이 과정에 CRP가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 즉 두 가지 연구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은 CRP가 실제로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연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CRP를 나쁘게만 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일 이제 마지막 연구는 실제로 이 CRP의 면역 조절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본 건데요. 2007년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루푸스라고 하는 류마티스 질환 중에 루푸스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쥐한테요. 왼쪽은 그냥 루푸스를 가지고 있는 정상 쥐, 오른쪽은 그 루푸스를 갖고 있는 정상 쥐에서 두 가지를 결핍을 시켜봤어요. 대식세포라고 하는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를 떼보고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 물질이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빼봤더니 왼쪽 마우스에서는 아까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CRP가 항염증 효과를 나타냈었는데 오른쪽에서 이 두 물질을 빼봤더니 오히려 염증이 더 촉진되더라는 거죠. 똑같은 CRP란 물질이 들어갔는데 왼쪽에서는 이게 CRP가 항염증 효과를 나타냈고 오른쪽에서는 오히려 염증 촉진 효과를 나타냈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건데 즉 여기서 핵심은 이 CRP라는 게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과정에 혼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이랑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항염증을 나타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 지금 대식세포가 꼽힌 거죠. 왼쪽이 그래프로 이제 대식세포와 인터루킨을 제거한 애들과 아닌 애들이 구분해 봤더니 염증 수치가 CRP가 들어가고 나서 염증이 억제되는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CRP를 저는 불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고 특히나 이 면역계가 조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불을 맞불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좀 안 좋은 슬픈 사건이 있었는데 산불이 막 퍼지고 있으면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주변 테두리에 불을 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쭉 가라앉아서 이미 태울 것들을 다 태우고 나면 이 불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이걸 우리가 맞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CRP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즉 염증이 일어나긴 일어나더라도 통제된 환경에서 여기까지만 일어나 하고 이 반응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면역계가 너무 과하지 않게
필요한 역할까지만 딱 할 수 있도록 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CRP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맞불을 모르는 사람이 산불 있다고 다 여기다가 불 질러버리면 큰일 나겠죠. 정확한 지형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한 통제된 지휘관이 이걸 잘 쓰면서 바람 방향도 고려해야 되고요. 건조한 정도도 고려해서 여기다 불을 피우면 이게 정확하게 이 불을 막아주겠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해버리면 아주 큰일이 나겠죠. 우리 몸에서 그 역할을 하는 애들 중에 하나로 지금 추정되는 게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랑 인터루킨 10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CRP가 어느 정도 농도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맞불도 어느 정도의 불의 강도로 어느 위치에 어느 타이밍에 넣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즉 우리 몸의 면역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CRP가 나타났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기 어려우니까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CRP를 항상 뭔가 통제해야 되는 대상, 조절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단순한 염증 지표가 아니라 염증의 단계,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CRP라는 거를 제가 조금 우리한테 익숙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염증이 진행되는 즉 전쟁 현장을 제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적군들이 막 들어오면 이 적군을 잡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현장병한테 이렇게 생긴 이물질들 잡아먹어라 라는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물질들을 처리하고 나서 이 이물질들로부터 오염된 이 노화된 세포들 제거하는 역할 그리고 그 제거된 세포들을 처리하고 복구까지 해내는 게 면역세포들의 원래 역할이에요. 그림으로 설명드려 볼 건데 평화로운 마을에 도둑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도둑놈들이 막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원래 아군이었던 요 초록색 집들을 이렇게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뻘겋게. 그럼 이 군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호중구라고 하는 이 1차 군인이 먼저 우리 몸에 지금 도둑놈 들어왔는데 이거 처리해야겠다 인지를 합니다. 병원체 도둑놈을 인식을 하면 그 신호를 이제 CRP라는 신호를 통해서 제가 봉화라고 하는데 봉화를 이렇게 딱 던집니다. 염증 반응을 매개하면서 이 염증 반응을 통해서 주변에 이렇게 결계를 쳐서요. 얘들 다 가둬버립니다. 영어로는 네토시스라고 호중구가 어떤 트랩을 만드는 덫을 만드는 과정인데 어렵습니다. 이해 못하셔도 되고 그냥 덫을 만든다. 이걸 호중구가 이 역할을 한다. 그럼 이렇게 덫을 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도로를 깝니다. 여기 도둑놈들 많이 모여있고 내가 다 가둬놨으니까 이거 처리하러 와라. 그럼 이 신호에 맞춰서 보체계라고 하는 우리 몸에 탱크 부대가 출동합니다. 탱크 부대가 와서 얘네들을 빵빵 터트리면서 이 결계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 결계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죽은 애들 마지막으로 정말 죽었는지 칼로 찔러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걸 이제 식균작용이라고 하는데 직접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이 안에 기능 다한 세포들을 이물질들을 정말 제대로 죽었는지 처리하면서 다 찔러봅니다. 쑥쑥.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식균작용이라고 하고요. 이물질들이 다 처리되고 나면 이 이물질들 때문에 적군들 때문에 손상된 내 몸에 정상 세포들이 있겠죠. 이 무너진 세포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림프구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이걸 처리합니다. 세포의 잔해를 처리하는 거죠. 이 잔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능 다한 세포들을 이렇게 부숴버리고요. 집 부서뜨리고 새로운 집을 이렇게 건설까지 해서 조직을 재건하는 것까지가 면역세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각각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들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백혈구라고 총칭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병원체를 인식하고 누군가는 염증을 촉진하고 누군가는 직접 가서 찔러 죽이고 누군가는 뒤처리를 하고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다 나눠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 염증이라는 걸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CRP라는 거의 정상 반응인데 즉 CRP는 봉화, 불입니다. 불이 이제 초기에 펴졌다는 건 어딘가에 병원체가 들어왔고 이물질 도둑놈이 들어왔다는 걸 CRP의 역할은 그걸 인식하고 군인들을 해당 부위로 모여들게 하고 더군다나 그 염증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염증을 통제하는 역할을 초기가 한다면 후반부의 CRP는 그 불을 통해서 다 불태워서 이물질들을 죽여버리고 염증을 해소시키고 조직을 재생하는 것까지가 이 CRP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CRP인데 초기에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후기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CRP는 아주 다재다능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CRP라는 게 불이라고 인식을 해봤다면 이게 급성기에 불이 퍼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염증 상태와 이게 오래된 염증 상태는 차이가 있어요.
급성기는 일시적으로 염증이 쭉 오르는 상태는 필요한 반응이 맞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만성기로 넘어가면서 이 항생냉연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절대 좋은 패턴이 아니죠. 염증이 뭔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회복이 잘 안 되고 불을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진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만성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조직이 계속 손상이 되겠죠. 주변의 물질들이 다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 섬유화가 되고 반응이 생성되고 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환경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염증은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염증인지 아닌지를 이제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은 이게 지속적인 염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험한 병이에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전쟁이 불이 딱 필요한 만큼 붙여졌다가 잘 처리가 되고 꺼져야 되는데 그게 안 꺼지고 계속해서 이 불이 지속되는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한 게 이 병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중요 원인인 건데 여기서의 문제는 사실 뭐냐면 이걸 통제해야 되는 이 전쟁 반응 어디까지 불을 피우고 어디까지 해서 멈춰야 되고 이걸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군인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비교해드렸던 지휘관 현장병이라고 하는 애들이 현장에서 어디까지 딱 멈춰서 싸워야 되고 어디까지를 통제해야 되고 하는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 지휘관과 학교가 자기의 기능을 못하면서 염증을 통제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인 거죠. 다시 한번 염증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염증도 있지만 불필요한 염증도 있는데 그걸 CRP 수치를 가지고 어떤 패턴 속에 있는지를 가지고 잘 판단해서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주로 사용한다고 알려진 약들은 이걸 선별하는 약들이 아니고 이 불을 아주 효과적으로 끄는 약들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은 내가 먹는 약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설파살라진이라는 성분으로 알려진 약물 대표적으로 조피린이라는 약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약이 이 군인들 중에서 특히나 현장병, 보충병들을 통제하는 약들이에요. 면역학적인 용어로는 대식세포, 단핵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약인데 이 약은 그래서 군인들이 어디까지 불을 지피고 꺼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보충병을 직접 타겟해서 없애버리는 약. 이 조피린이라고 알려진 설파살라진이라는 약이고요. 그 다음으로 성분명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레플루노미드라고 알려진 성분, 약물명으로는 옥시클로린정, 할록신정 또는 류마이드정.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레플루노미드라는 약물은 이 중에서도 이 T세포랑 B세포라고 비유가 되는 지휘관들을 통제하는 약들이에요. 지휘관들이 불을 제대로 못 끄니까 너네 그냥 일하지 마 하고 얘네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류마티스의 대표약으로 알려진 메토트렉세이트, MTX라고 알려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강도가 센 약인데 얘는 타겟이 학교를 셧다운 시키는 약이에요. 학교에서 너네 어차피 제대로 된 군인 못 만들잖아. 불 통제도 못 하잖아. 너네 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하고 학교의 문을 닫게 하는 개념의 약이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인 거고요. 이 정도로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다음으로 쓰는 약이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로도 쓰시고 요즘은 경구용으로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TNF-알파 억제제라고 알려진 성분이 있는데 무전기라고 비유하는 군인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질 너 저리로 가서 불 꺼라 너 여기까지 가서 여기 통제해라 이런 지시를 지휘관들이 현장병들한테 지시를 하려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신호 전달 물질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물질을 찾아서 중화시켜버려서 없애버리는 약이 이 생물학적 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의 작용 기전을 알다 보면 이거는 절대 치료제가 될 수 없어요. 이 약은 증상을 조절해주고요. 불이라는 거를 끄는 효과는 매우 뛰어난 약들이지만 이 불을 끄는 효과는 있는 대신에 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같이 막아버리는 게 이게 사실 위험성이거든요. 이 불을 제대로 끄려면 군인들이 똑똑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일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현상에 딱 꽂혀서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 하고 계속 이 방식을 우리는 취하고 있다는 거죠. 기능을 못하는 미숙한 군인들과 미숙한 지휘관만 타겟하는 약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애들도 같이 타겟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반응이 치료의 반응을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요 류마티스 약물이라고 알려진 아래 약물들은 다 면역계를 억제하는 전략을 통해서 염증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빠르게 증식하는 면역세포 차단하고 사이토카인 차단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차단해서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불을 지피지 못하니까 불을 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과정에서도 지펴지지 못하다 보니 여러 문제들, 즉 병이 조절은 되고 진행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까지는 최대한 만들 수 있지만 치료되는 과정으로도 만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증상에 포커스를 둔 증상 중지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이 수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RP랑 ESR이라고 하는 염증 수치를 가지고 이게 높아졌으면 더 센 약, 좀 떨어졌으면 조금 줄여보고 이렇게 하면서 불을 계속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약물들은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면역 관용 회복이라는 이 과정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면역계를 재교육하는 약물들이 전혀 아니고, 이 군인들을 재교육하는 약물들이 아니라 면역 반응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포커스를 맞춘 약들이기 때문에 정상 면역 기능까지도 많이 떨어뜨리는 여러 위험 요소가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 여러 부작용들이 알려져 있는데, 뭐 부작용만 얘기해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사실 핵심은 여기 있는데요. 이 CRP라는 수치와 면역 관용이라는 걸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면역 관용이 회복되는 과정, 군인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원래 기능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이 CRP라는 게 어떻게 움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군인들이 재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시기에 불을 지피겠죠. 왜냐하면 불이 더 퍼지면 안 되니까. 그게 어느 시점인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걸 오늘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볼 건데,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이 CRP를,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다 CRP 수치가 몇이었는데 몇 가지 떨어졌어요, 좋아졌대요. 근데 다시 또 지나졌더니 CRP가 또 올라갔대요, 나빠져서 약을 더 써야 된대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CRP에만 우리가 계속 집중하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를 꼭 이해하셔야 이 어떤 패턴 속에 있는지, CRP가 올라갔다, 그래. 근데 그 과정에 백혈구들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지? 지금 군인들 중에 이 염증을 누가 주도하고 있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염증 수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CRP만 뚝 떼놓고 올라갔다 떨어졌다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병을 우리가 조절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면역계가 균형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좀 예시로 들어볼 건데, 여기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때 치료 1단계는 우리가 뭘 하냐면 일단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이 이물질이 들어오는 현상을 끝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원 물질이라고 분류되는 면역계가 전쟁이라고 느끼는 물질을 찾아서 싹 제거하는 게 치료 1단계인데요. 그 이유는 이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이 물질을 차단해야 면역계가 느끼기에 휴전, 전쟁 끝났다라는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래야 얘네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면역계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 항원 물질 차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이 전쟁을 끝냈다라는 현상을 어떻게 일으키냐면, 일단 첫 번째 시기입니다. 유전체 타입을 분류하는 이유는 내 몸이 어떤 물질을 전쟁이라고 느끼는지를 알아야 전쟁을 끝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유전체 타입에 맞는 식단으로 조절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내 몸에 환경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노출들을 최소화시키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장벽을 어느 정도 쌓는 역할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면역계한테 전쟁이 끝났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호중구라고 하는 애들이 수치가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백혈구 자체도 쭉 떨어지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떨어지고 CRP도 떨어지고 몸의 반응이 쭉 떨어지는 패턴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게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이 지속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항원 물질이라는 게 완전히 차단됐다. 내 몸의 면역계가 뭘 싫어하는지 알고 그걸 차단하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이렇게 항원 물질이 차단됐다는 건 적군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군인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전쟁이 끝났네. 막 미쳐 날뛰면서 주먹을 휘두르던 애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얘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너무 허무한데? 나 할 게 없나? 하면서 얘들이 실제로 힘이 쭉 빠져서 군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게 혈액검사상에서는 호중구라고 하는 수치가 떨어지고요. 전체 백혈구 수치가 확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걸 면역 저하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힘이 쭉 빠지니까 염증 반응이 실제로 가라앉아요. 염증 반응이 쭉 가라앉는 시기가 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럼 얘네들이 힘을 쭉 뺐다가 이제 주변을 살펴봅니다. 적군은 없는데 그 적군들 때문에 이렇게 오염됐던 무너진 집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들도 얘네들이 처리해야 될 역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눈을 돌립니다. 맞아,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하도 적군이 많아가지고 적군이랑만 싸우느라고 못했던 일들을 처리해야겠다.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는데 먼저 이 전쟁으로 인한 잔재부터 우리 좀 처리하자. 으쌰으쌰 힘을 냅니다. 면역 반응이 쭉 올라오기 시작해요.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봉화를 던져서 불끌 지점을 딱 정해서 불을 던집니다. 그럼 또 여기에 이렇게 덫을 딱 씌워가지고 여기까지는 청소하자 해서 불을 지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촉진이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보체계라고 하는 대포 부대까지 같이 와서 이 이물질들, 기능 다한 세포 잔존 세포들을 다 처리하는 과정들을 나타내는 걸 면역 항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걸 이제 현장에 또 투입이 돼서 완전히 끝까지 정말 다 죽었는지 집들이 다 처리됐는지 보기 위해서 대식세포라고 하는 현장병이 투입이 돼서 다 찔러보면서 여기 정말 다 청소됐네, 잘 청소됐네를 확인하는 과정을 식균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림프구라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잘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집들은 좀 부숴서 없애고 기는 못하는 집들은 다 박살내고 새로운 집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재건까지 다 완료를 해버리면서 이 1차 염증 반응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세포 재생이 어느 정도 되고 조직 회복이 촉진된 상태까지를 만들어내는, 즉 면역계가 저하, 항진, 회복이라는 패턴을 띠면서 몸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현장이 좀 정비가 됐어. 이제 현장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됐으니까 우리 이제 한번, 우리도 그동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싸워왔다, 우리의 훈련 체계를 좀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1, 2, 3단계, 지금 저하, 항진, 회복이라는 단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여기서 글로 적어 놓은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방금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제가 환자분들께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 그래프를 항상 보여드리는데, 자가면역 질환에서 면역계가 회복되는 사이클이 왜 이 사이클을 띠는지를 지금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면역계가 힘을 쭉 잃었다가 그 이후로 눈을 돌려서 밀어놨던 일들을 처리하면서 면역 항진 반응이 쭉 일어났다가 회복하는 이 사이클을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설명들어도 환자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오늘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 환자분이 이제 실제로 30대 남성분이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들어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셔서 제가 제일 드러나는 피부로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깥에서는 일어나면 이런 형태겠구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남성분이었고요. 저희 분류상에서는 M01 타입으로 분류됐던 남성분이셨고, 20년 전에 10대 때 건선이 먼저 발생을 했었고, 건선을 약을 쓰면서 조절했지만 나빠지지도 좋아지도 않는 형태를 반복하다가 군대에 다녀오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해지면서 3년 전에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추가로 진단을 받고, 피부가 너무 건선이 심하고 전신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분이 기억나는 게 처음 치료를 오셨을 때 저희 이제 상담실에 의자에 앉지를 못했어요. 소파에도 겨우겨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상태로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삶의 질이 아주 극도로 떨어진 상태의 30대 남성분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지금 상들을 보면 전신의 건선입니다. 머리, 등, 배, 팔, 그리고 관절 통증. 이제 문제는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셨어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약물들 다 써보셨고요. 최종적으로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주사제들도 종류별로 다 써봤어요. 이것도 써보고 내성색이니까 다음 거 2주에 한 번 자기가 피하에 직접 주사를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새로운 증상 치료를 찾아서 오셨던 분인데요. 치료 과정을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던 저하, 항진, 회복이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피부가 아주 그대로 보여줘요. 먼저 저하 상태를 한번 볼게요. 면역계가 전쟁이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면 실제로 확 힘이 빠지니까 애들이 움직이지 않고 힘이 쭉 떨어집니다. 경계는 명확하지만 통증은 줄어들고 호중구 수치가 실제로 검사상에서 떨어지는 상태가 보이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패턴은 이렇게 군데군데는 정상 피부가 보이지만 빨갛게 된 형태가 면역계가 떨어진 상태의 반응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쭉 떨어졌다가 이제 항진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동안은 정상 피부라고 보였던 하얀 피부까지도 다 붉게 올라오면서 각질 부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각질이 막 탈락하기 시작하는데 면역 항진 반응, 면역계가 열심히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정상 조직이었던 데들까지 다 염증으로 번지면서, 즉 아까 트랩, 덫을 딱 씌워서 이 부분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지금 면역계가 작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해당 부분을 쭉 모여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각질이 나타나다 보니까 관절 통증도 일시적으로 매우 악화되고요. CRP 수치는 극도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RP가 쭉 오르는 상태에서 피부는 이런 패턴을 띄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때 어머님이랑 항상 같이 치료를 오셨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울면서 이거 진짜 낫는 거 맞냐고, 이렇게 치료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부위가 더 늘어나고 염증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이거 진짜 낫는 게 맞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면역 항진 단계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백혈구의 변화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게 왜 일어나는지 설명드리면서 치료를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분 조금 더 얼리기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3주에서 6주 항진기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이 각질을 떨어뜨리면서 정상 피부로 돌아오거든요. 정상 피부를 재생하는 과정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위를 넓혀서 다 불태우고 태워서 떨어뜨리면서 회복한다. 이 패턴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항상 이 사이클을 뛰게 되어 있어요. 면역계가 떨어진 듯 했다가 항진되었다가 회복하는 패턴이 관절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수치만 봐도 이해가 안 되실 건데 피부로 본다면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일 눈에 띄는 다리를 보여드렸고 팔도 같은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엔 오히려 정상 피부가 더 많았죠. 근데 오히려 부위가 막 넓어지면서 다 각질이 일어나고 빨개진 것처럼 했다가 떨어지고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로 부위가 오히려 정상 피부가 더 많아 보였는데 이거 더 나빠진 거 아닌가 부위가 넓어지고 붉기가 막 올라오니까 염증이 심해졌다가 회복하고 이 패턴이 항상 면역계는 그냥 청소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를 청소할지를 범위를 딱 정하고 면역계가 싸울 범위를 통제하면서 염증 반응을 극도로 끌어내면서 재생을 시킨다는 이 원리를 피부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분을 사례를 가져왔어요. 실제로 염증 수치 기준으로는 저희 검사상으로 항진기라는 시기 때 한 8점대, CRP 기준으로 8점대면 저희 검사가 정상 범위를 0.3까지 보니까 한 27배 정도 높은 수치이네요. 정상 범위에. 그럼 아주 매우 높은 수치인데 저희 환자분들 보면 1점대만 넘어도 나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8점대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8점대의 염증 수치가 이분은 아직 치료 끝이 아닌데요. 그렇게 감소해도 1점대입니다. 여전히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반응을 하면서 피부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 불이라는 게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라고 가져왔고요. 실제로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떨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같은 이 전반적인 혈액 순환 정도의 상태는 어떻게 변해졌고 그 염증 과정에서 소모되는 혈소판은 어떻게 변해졌고 흔히 말하는 간 수치도 아주 높은 상태, 약물이 워낙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간 수치가 높은 상태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는지 이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절 질환인 동시에 전신 질환이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분을 보면서 관절 증상, 피부 증상인 동시에 살도 쪄 있고요. 간 수치도 안 좋지만 체중도, 대사 질환도 당연히 동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체중이 114kg 정도 시작을 해서 5개월 정도에 체중이 한 92kg까지 한 20kg 정도 빠졌네요. 체지방에서도 한 16kg 정도 빠졌는데 전반적인 대사가 이렇게 대사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가면역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증상이 메인이지만 관절 증상 이외에도 이렇게 전신적인 여러 증상을 동반한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전신적인 이 대사 지표들도 회복된다는 걸 볼 수 있는 사례인 거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면역계가 회복하는 과정. 그냥 염증이 사라지는 게 면역계 회복이 아니라 어디까지 얘네들이 청소할지를 딱 정하고 해당 부위까지 청소를 끝내고 정상으로 회복하는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시면 내 몸에서는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은 관절에서 드러나는 게 보이지 않을 테지만 피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안에서도 저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겠구나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치료 과정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 사이클이 이제 이래봤자 한 사이클입니다. 이게 한 사이클을 겪었다는 건 한 번 청소를 끝냈다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아까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핵심을 염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면역 관용이라는 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건데요. 전쟁이 한 사이클 딱 끝내고 나니까 이제 군인들이 여유가 좀 생겨요. 현장 청소 한번 해봤으니까 현장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 훈련 체계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신호를 상부에 보냅니다. 상부라 하면 이 지휘관들이죠. 지휘관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능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 너네 전쟁 끝나서 이제 할만하지. 그럼 우리 한번 너네들이 그동안은 밀어놓았던 일들 하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사실 너네들이 원래 해야 될 역할은 이런 거야 라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면역학적인 용어로는 말초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1단계로는 지휘관들이 그 역할을 하고요. 2단계로는 학교에서 이제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까 류마티스 약으로 아주 박살내놨던 이 지휘관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지휘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걸 면역학적인 용어로 말초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초 면역 관용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성숙한 면역세포의 자가 항원 관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아군들은 때리지 않도록 하는 이 면역 관용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한다. 어렵지만 면역학적인 용어로는 제가 지휘관이라고 비유하는 애들이 T레그 세포라고 해서 조절 T세포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얘네들의 역할이 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기능을 살려내는 걸 말초 면역 관용 회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초 면역 관용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진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비타민 A라고 하는 거는 이 지휘관들이 힘나게 하는 중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달걀, 당근, 고구마, 시금치 같은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이 지휘관들이 자기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비타민 D라고 알려진 영양소예요. 이런 것들은 특히 생선 같은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서 S타일 분들은 고등어, 참치,
청어 또는 M타입 분들은 뭐 연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고 또 대표적으로 햇빛 노출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는 이 한 번 만들어진 지휘관들이 일을 잘하는 애들이 계속 분화하면서 새로운 지휘관들로 분화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질들은 포커스는 면역력을 올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다 포커스가 이 조절 T세포라고 하는 이 말초 면역 관용의 핵심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들을 교육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 지휘관들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데 포커스를 둔 영양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건 핵심은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유전체 타입을 구분해서 먹는다는 거죠. M타입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미 항상 6개월 내내 저희가 치료하면서 드시라고 하는 녹즙이 거의 당근, 비트, 특히 당근이 비타민 A가 이 면역 과정을 계속 안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고요. S타입 분들은 시금치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곡류 중에서는 고구마 같은 것들 그 생선들은 오메가3 비타민 D다 이 생선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 T세포라고 하는 지휘관들의 기능이 살아났다.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지휘관들이 기능을 잘하기 시작하면 바로 제 기능을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통제를 받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또 한번 신납니다. 아,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역할들이 이런 거였구나. 아,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얘네들이 또 한번 신나서 한번 날뛰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청소하면 되지 하면서 한 차례 또 날뛰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2차 면역 항진기라고 부르는 또 환자분들 입장에선 고통스러운 시기가 또 한 번 옵니다. 이게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받은 거에 맞춰서 활동을 해봐야 돼요. 아, 여기까지 내가 하는 거 맞지?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학교까지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학교를 재건하는 건데요. 이 사관학교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들은 학교 자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교육체계를 주도하는 교관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야 됩니다. 교관은 면역세포를 비교했을 때는 수지상세포라고 비유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군인들을 제대로 교육해야겠죠. 너네들은 나가서 이런 애들이랑 싸워. 이런 애들이랑 싸울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처리하는 것까지가 교관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교관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가 3단계 치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면역학적인 용어로는 중추면역관용이라고 하고요. 이 중추면역관용의 의미는 골수나 흉선이라고 비유한 학교에서 면역세포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성숙시키는 역할. 그래서 자가항원이라고 하는 때리면 안 되는 애들에 대한 관용을 획득시키는 역할, 교육을 시키는 역할. 그래서 이게 면역균형의 사실 기초가 되는 건데 학교를 재건하려면 1, 2단계가 안 되면 학교를 건들 수가 없어요. 현장이 아수라장인 한 학교를 아무리 건들려고 해도 현장 때문에 이 학교가 계속 난리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 치료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애다.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원 제시. 얘네들 때려볼래? 얘네 때리지 말래? 이거를 실험을 해보는, 지시를 해보는 역할을 수지상세포가 하고요. 그렇게 해서 T세포들을 교육시키고 때리면 안 될 애들을 때리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면역관용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자가면역 반응을 방지하는 이 핵심 역할을 하는 건데 얘네들의 기능을 어떻게 살리냐 하면 뭐 대표적으로 수지상세포의 기능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진 영양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타민 A와 레티노산이라는 것들이 이 수지상세포, 교감들이 아주 좋아하는 물질입니다. 얘네들이 이 항염증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 교관들이 신나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S타입 분들은 대표적으로 똑같아요. 시금치. M타입 분들은 뭐 당근 같은 것들. 그리고 특히 중추면역관용 3단계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 아연과 셀레늄인데요. 여러 단위에서 작용을 하지만 특히 골수에서 줄기세포라고 하는 골수에서 처음부터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내는 핵심 역할을 하는 세포들. 걔네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영양소들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지상세포가 교관들이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요. 대표적으로 이 작용 기전은 항산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굴, 브라질넛, 붉은 고기나 뭐 해산물, 현미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연은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난번 강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얘는 적정 수준이 매우 중요해요. 아연은 일정 농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독성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고요. 셀레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 강의도 강조드렸지만 음식으로 드셔보시면 적정 수준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잘 기억하시고 대표적으로 S타입 분들은 굴이 특히 아연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굴을 특히 많이 권장드리고요. M타입 분들은 브라질넛가 특히 셀레늄과 아연이 다 많은 음식 중에 하나라서 아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베리류에 많다고 알려진 항산화 효과를 내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이 교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많이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베리류들이 이 3단계 치료에서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엽산과 비타민 B12 그리고 콜린이라고 하는 물질들인데
이 3단계 치료가 학교를 만든다. 이 골수를 재생해야 되는데 그동안 골수가 억제된 분들은 이 엽산 대사가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 3단계 치료를 할 때 중추 면역 관용이라는 걸 살릴 때 이 엽산이라는 걸 특히 더 잘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에틸화되는 과정을 조절하는 데 어렵고요. 이 골수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이 사관학교의 교관들이 자기 기능을 하는 걸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엽산이 많은 물질들은 대표적으로 녹색잎 채소들, 그리고 뭐 M타입 분들은 달걀, 특히 S타입 분들은 콩인데 콩과 견과류가 아주 엽산과 콜린이 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3단계 치료 때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가 다 완료됐다라는 신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 학교가 잘 재건이 됐어. 그럼 이제 학교가 본격적으로 군인들을 뿜어내겠죠. 우리 이제 제대로 싸우는 군인들 만들 줄 알아. 얘네들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현장 또 청소해보자 하고 군인들이 한번 쫙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를 또 환자분들은 힘들어 하십니다. 군인들이 또 한번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저기가 힘들어요. 막 피곤하고요.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저기가 아프고 아니 왜 아직까지도 아프냐 이 말이 나오는 시기가 요때예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군인들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현장으로 막 터져 나오면서 여러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걸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은 이 과정을 계속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2년, 3년을 이 과정을 겪으면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한테는 각오를 여쭤보는 게 이거 진짜 이길 자신 있냐? 제가 치료하려고 하는 건 이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이겨내야지 치료하는 건데 통증 없애고 염증 없애시려고 오셨으면 잘못 찾아오셨으니까 가시라고 이 과정을 제대로 겪어낼 자신이 있는 분들만 치료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주 지난한 과정이고요. 근데 이걸 모르고 따라오면 무섭죠. 매번 아프고 매번 올라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구나를 이해하고 몸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를 이해하면서 따라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마다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있습니다. 항염증을 해야 되는 시기 1단계 때 어찌됐든 불이 너무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때는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중요하게 섭취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이제 군인들을 교육시키고 학교를 재건하고 하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될 때는 또 포커스로 삼아야 될 타겟으로 삼아야 될 면역세포들이 있고 그런 애들을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될 영양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면역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면역세포들 입장에서 들어온 것들을 싫어할 만한 것들이 들어오면 이거 자체가 또 이 병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연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아연, 내 몸이 못 쓰는 아연이 들어오면 면역기 입장에서 또 전쟁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선별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유전체 타입이라는 걸 확인하는 이유가 내 몸이 반응할 것과 아닌 것들을 선별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라는 시점, 예를 들면 학교를 만들려고 시작부터 학교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군인들 제대로 기능 못한 애들의 사방 천지에 널렸는데 학교를 만들어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염증은 당연히 악화돼요. 그래서 잘못 대표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이 면역력이 좋다는 이유로 타입도 모르고 막 흑염소를 막 먹어. 심지어 타입에 맞더라도 이 초기 시기에 흑염소 같은 거 막 들어가시면요 염증 반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건 좋은 반응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장이 아수라장인데 군인들 쏟아져 나온다고 이게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있다는 거죠. 몸의 활성도, 지금 질병 활성도가 어느 상태고 면역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맞춰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또는 좋다는 이유로 면역력 올려야지 또는 면역력 억제해야지 올리는 것도 억제해야 되는 것도 시기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막 하시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린다. 그래서 이제 질병 활성도에 따라서 더 먹어야 될 영양소, 줄여야 될 영양소, 이 시기를 더 활성화시키기에 먹어야 될 음식들, 약재들. 제가 영양소를 강조하지만 한약에 대해서는 제가 다 쓰다 보니까 이 시기마다 뭘 더 올려야 될까, 뭘 더 줄여야 될까를 판단해서 약을 쓰는 건 제가 하니까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음식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치료는 제가 시작할 때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치료를 잘해서 이 병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주 관찰을 열심히 합니다. 몸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이게 진짜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는 건지, 맞불인 건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불인 건지, 지금 시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혈액을 보고 상태를 보고 지표들을 보는 이유가 그게 제 역할이거든요. 저는 제가 불을 낼 수는 없고요. 불을 끌 수도 없어요. 저는 그 불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진행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특히나 영양적으로 뭐 좋다고 하면 다 드시려고 하고요. 또 나쁘다고 하면 뭐 절대 안 된다고. 대표적으로 제가 후반부 치료가 돼서 이제 좀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돼서 뭐 예를 들면 녹용을 처방해야 될 시점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서 녹용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은 이거 학교 못 만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녹용은 죄가 없고요. 시기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시기에 녹용이 들어가면 타입에 맞는 분들도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시기가 있는 건데 그걸 판단하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점은 이 전문가의 지도 하에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시고
그 시기에 맞는 조치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염증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높아졌으니까 안 좋은 상태, 떨어졌으니까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상태, 어떤 패턴 안에 내가 있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저희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걸 치료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야지만 증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요. 저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처음부터 약 바로 끊고 시작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때 똑같아요. 시기가 있거든요. 약물이 좋아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풀어버리고 시작하면 이 미쳐있는 반응들이 자리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기마다 끊어야 될 약들, 이거는 도움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되는 게 더 크다라고 판단되는 시점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가 학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문을 조금씩 열어주시죠. 지금 제가 지휘관들 열심히 살리려고 아부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지휘관들한테 뇌물도 갖다 바칠 거고요. 말 좀 잘 들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지휘관들을 지금 누군가 맡고 있는데 그거를 환자분이 지금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줘야 지휘관이랑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좀 풀어주세요라고 제가 아주 사정을 하는데도 못 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불안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3단계를 잘 완료하게 되면 어떤 패턴을 띠냐면 이런 패턴을 띠게 되어 있어요. 아주 험난하죠. 한 번도 아니고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의 고생을 하는데 이 시기 때마다 환자분들이 계속 도망갑니다. 제가 첫날 설명드리는데 요 시기 때 반 이상 도망가시고요. 치료 시작했는데 한 달, 2달 됐는데 더 아픕니다. 아주 막 욕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무슨 치료를 했는데 더 아프냐. 그래서 이것 결국 겨우 지나갔더니 두 번째 또 올라올 때 되니까 또 화가 납니다. 아니 치료돼서 이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또 올라왔네. 역시 치료 안 돼. 또 화가 납니다. 또 가라앉았는데 이번에 세 번째는 심지어 두 번째보다 더 큰 반응이 옵니다. 아니 뭐 한 5개월, 6개월 지나서 치료가 끝나야 될 때 됐는데 왜 더 아프냐. 이거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치료냐. 제가 계속 듣는 말입니다.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가장 위의 사례는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염증 수치의 흐름이거든요. 약을 끊고 시작하다 보니까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가라앉는 반응이 살짝 있다가 바로 면역 반응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치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 보시면 염증 수치가 한 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튑니다. 나빠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천천히 떨어지면서 안정기로 갑니다. 이건 왜냐하면 약물을 사용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청소를 끝내면 어느 정도 안정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분은 이제 시작 초기에 약을 중단했는데요. 이때 시작 초기에 약을 중단하다 보니까 CRP의 패턴이 1에서 4니까 한 달 만에 4배가 뜹니다. 눌러있던 게 많은 상태에서 시작부터 저희를 믿어주셔서 과감하게 약을 끊으신 건 좋은데 이렇게 튄다는 거죠. 눌러있던 게 한 번에 탁 풀리니까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천천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복잡하죠. 중간에 약을 중단하는 건데 이분은 시제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약물을 쓰고 있고 면역 항진기라고 하는 기간이 좀 천천히 오죠. 보시는 것처럼 염증 수치가 낮은 기간이 조금 더 지속되다가 중간에 이제 한 0.296이라고 해서 한번 튀어오르는 시기가 있다가 또 떨어졌는데 두 번째 더 튀어오르고 떨어지는데 이 시기 때 약을 끊은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약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첫 번째 항진기 반응이 원래 더 크게 와야 되는데 약물로 눌러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게 오는 거죠. 그 대신에 두 번째 반응이 조금 더 이제 크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에 약을 쓰는 패턴이고요. 이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약을 끊는 패턴인데요. 초기에 가라앉는 듯 했다가 쭉 올라왔다가 쭉 떨어져서 이제는 안정기로 가나 보다 하고 이때 약을 끊었더니 처음보다 더 큰 반응으로 탁 올라간 상태죠. 이게 이제 약물을 끊는 시점에 따라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염증 수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건 그러니까 약을 처음부터 끊어야 됩니다라는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끊는 게 좋다는 말도 아니고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건데 염증 수치는 CRP라는 수치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그동안 해온 생활의 결과로 아파야 될, 맞아야 될 매는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매를 내가 어떻게 나눠서 맞을지를 내가 결정하시면 된다. 다만 처음에 맞고 하는 것들이 좋은 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맞을 매가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선택하시면 되는데 다만 시기가 됐을 때 제가 꼭 이때는 끊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시점 때는 따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1, 2, 3단계라고 설명드린 면역계가 움직이기 위해 꼭 작동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이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혈액검사 상에서.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한번 기회를 줘볼까요? 근데 그때 안 줘보면 이제 또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제 또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면 치료는 점점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은 어려운 이유가 그 시점을 명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100% 못 찾습니다. 저도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시점이니까 여기까지 움직였으니까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제 실수일 수도 있고 환자분들의 생활의 실수일 수도 있고 뭐가 또 들어오면 이게 또 뒤집힙니다. 그럼 또 한번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는 제가 계속 아슬아슬한 아주 외주를 타는 느낌으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왜 또 오르지?
지난번에 분명 맞불이었는데 왜 갑자기 또 불이 번졌지? 이런 판단이 드는 시점이 정말 많아요. 저는 계속 아슬아슬한 이유가 이제는 가라앉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치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불이 꺼진다라고 판단하고 다음 약을 썼는데 생활에서 뭔가 불이 또 던져졌어. 그럼 또 다시 번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굴 탓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저도 100% 못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마다 이게 나빠졌다가 아니라 뭐가 원인이고 어떤 상태 때문에 불이 또 퍼졌는지를 알면 또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병에 대한 이해를 정말 깊게 하셔야 돼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절대로 약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누르고 눌러도 이런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누르고 누르면 끝날 것 같으시죠? 류마티스는요 분명히 치료가 되는 질환이 맞고요. 약물로는 끝까지 누르고 눌러서는 절대 끝낼 수 없다. 이 염증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잘 해석하고 같이 저랑 힘을 합쳐서 이 병은 꼭 끝내야 된다.